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런 시간이 주식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금융 얘기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금융 얘기는 제 입장에서는 약간 좀 뭐랄까 항상 하는 얘기고, 이런 이야기들은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눈을 떠가는 시간이라 너무 좋은데요. 우리 러시아에 대해서 저희들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신 상명대학교 유한수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이제 러시아를 보면 참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무엇보다도 뭐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에는 정말 대문호라고 불리우는 그렇죠. 예. 정말 위대한 작가들이 예. 있습니다. 뭐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르는 푸시케인이라든가 뭐 수많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아마도 유명한 사람만 알고 있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뭐 음악가들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고, 그렇죠. 연주자도 뭐 당연히 지금 현대도 그런 연주자들이 굉장히 예. 많고, 러시아 출신들이. 예. 그런 문학에서 굉장히 특화되었다는 느낌 많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은 미술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 소개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상당히 잘 어울리는 그림들이 19세기 중반, 네. 20세기 초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이제 스탈린 체제 이전의 얘기인가요? 예, 이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워낙 그때 다져진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탈린 그 집권 이후에 뭐 예술, 특히 이제 미술이 경직되고 단순해지긴 했지만 어떤 그런 그 기법이라든지 유지가 되고 있었죠. 약간 최근에 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뭐 피겨 스케이팅 뭐 이런 것도 약간 스포츠 중에서 약간 예술과 접목되는 그런 쪽도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신기합니다. 그 추운 나라에서 예. 뭐 스케이트야 뭐 그럴 수 있다. 저 추운 나라니까. 예. 근데 그림 그리려면 손도 차가울 텐데 그림을 어떻게 그렇게 잘 그리며, 피아노 치려면 손도 시려울 텐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 어떤 역사적 연원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역사적 연원이 분명히 있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는 것이 미와 추를, 그러니까 미추를 추구하는 것일 텐데, 그러니까 추도 일종의 역전된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지만 예술이라는 것은 그 아름다움과 연관이 돼 있는데요. 천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루스인이라고 하죠. 오늘날 그 러시아인의 조상이 그 루스인인데, 루스인이 이제 그 발전된 국가를 아직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원시적인 국가 단계에서 이제 국가다운 국가, 이제 고도로 조직화된 국가로 전환되는 시기가 이제 9세기, 10세기였는데요. 그 한반도도 마찬가지죠. 한반도도 이제 5세기나 6세기, 7세기에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가 이제 고대 국가로 전환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세 나라가 공통적으로 그 겪었던 변화가 바로 이제 고등 종교. 그 전에 원시적인 종교를 믿고 있는 단계에서 이제 불교라고 하는 더 훨씬 더 고등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국가의 기틀이 이제 갖춰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비슷한 경험을 그러니까 러시아는 9세기, 10세기에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전환기에 있었던 그 군주가 키예프 루스 국가의 그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그 통치자였거든요. 우크라이나어는 뭐 볼로지미르라고 할 텐데요. 어쨌든 간에 이 블라디미르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고등 종교가 필요하다. 어떤 뭐 숲의 정령이라든지 뭐 숲의 신이라든지 뭐 강의 어떤 뭐 님프라든지 이런 식의 그 상황이 아니라 우주를 관장하는 절대적인 어떤 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통치가 가능해지고 나라 기틀이 갖춰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한반도에서 그런 그 고등 종교를 그 선택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선택이 사실 불교를 받아들이냐 마느냐 이런 차이였지만, 당시 그 루스 같은 경우는 선택이 4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유대교. 유대교. 또 하나가 이슬람. 또 하나가 뭐 기독교. 서로마의 가톨릭과 동로마의 그 정교였었는데요. 블라디미르라고 하는 통치자가 각 지역에 이제 사절을 보내서 어떤 종교를 받아들일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정보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유대교는 이건 나라 잃은 족속인데 우리가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나라 잃은 족속의 종교를 믿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제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알아보니까 이슬람에서는 술을 못 마시게 한다더라. 자기는 술 안 마시고는 못 산다 해가지고
술 못 먹게 하는 종교를 또 배제했습니다. 네. 남는 게 이제 가톨릭하고 정교일 텐데 사절에 가서 보니까 이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미사를 드리는 광경이 그 당시에 그 원초연대기라고 연대기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꾀죄죄하고 구리텁텁하더라. 그러니까 별로 이제 보기에 저 별로였다.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로마에 가서 그 지금의 그 성 소피아 성당이겠죠, 대성당에 가서 봤더니 이게 완전히 자기가 그 사절이 자기가 지금 그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미사가 장엄하고 그 아름답더라. 이렇게 아름답 것이 과연 지상에 가능하겠느냐라는 어떤 감탄을 하면서 그래서 보고했던 거예요. 러시아 종교 일어서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시간 이상.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리 나쁜 사람은 하지를 못하겠던데. 그래서 그 블라디미르가 그렇게 아름다운 종교라고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다 해서 결국은 동로마의 정교를 그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기틀이 만들어지고 문화의 그 바탕이 됐던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그러니까 정교를 받아들인 이유가 또 다른 종교를 배제했던 이유가 아름다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기 때문에 정교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그 러시아인들의 조상, 그 루스인들의 어떤 그 에너지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의식이 좀 남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한정돼 있을 때 이것을 논리와 철학과 학문에 투여할 것인가, 아니면 뭐 싸움하는 데 투여할 것인가, 아니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투여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에너지가 한정돼 있고 방향이 중요할 텐데 러시아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한단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쌓여서 결국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 활동이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었고요. 엄청난 인재 그리고 역량이 그쪽에 투입됐던 것이죠. 그것이 그 결국은 중세 이래 근대와 오늘날 러시아가 그 높은 수준의 예술을 추구하고 성과를 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즐기는 가장 그 원초적인 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예술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대접을 잘 받았겠네요. 맞습니다. 예.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추상화가 많이 나온 게 그 추상을 그려야 돈을 받으니까 추상을 많이 그려준 거고 그 나머지는 뭐 과연 대접을 받았냐. 또 한국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과연 누가 얼마나 대접을 받았느냐. 그림 남아져 있는 숫자를 보면 거의 대접을 못 받았던 것 같고 우리는 시나 뭐 이런 거 글 잘 쓰는 걸로 대접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그림의 한정하면요, 미술의 한정을 해보면 그 중세 러시아의 가장 그러니까 뭐랄까 중요한 그 미술이 그 성상화, 그러니까 이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콘을 그리는 사람들이 보통 수도승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엘리트들이 그리고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종교 성직자가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이 사실은 그 불교의 탱화를 그릴 때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탱화를 그릴 때 스님이 목욕 재기하고 정갈한 상태에서 탱화를 그린다고 하는데 러시아에서도 이 성상화를 그리는 수도승들이 정말로 목욕 재기하고 오랫동안 명상을 한 다음에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코나를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중세와 근대 이전에는 그 사회 엘리트들이 이 미술을 담당했던 셈이고요. 그 다음에 근대 들어서도 사실은 그 아카데미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어떤 예술가들 말고 국가가 양성하는 어떤 그 학교가 있었는데 이것은 전폭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었는데 물론 제약이 있었겠지만 그 아카데미에서 안정된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의 어떤 예술적인 어떤 감각을 여러 가지로 실험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갖춰져 있었고요. 그런 아카데미 그 미술 예술이 제정 러시아 때 상당히 발전을 했습니다. 국가가 상당히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마치 사관학교 같은 예술인 사관학교가 있었다. 맞습니다. 러시아는 어떤 식으로 그게 그 아까 이콘을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도 성당 중심의 정교의 그 가장 큰 특징이 보통 이제 가톨릭의 성당이라든지 개신교의 교회에서는 이 성직자와 그 평신도들이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섞여서 크게 구분이 없는데 이 정교 대성당의 가장 큰 특징이
성직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는 절대로 네. 그 평신도가 못 들어갑니다. 네네.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성직자의 공간과 일반 평신도의 공간을 나누는 그 벽이 있는데요. 이것을 전문용어로 그 이코노스타시스라고 하는데 네. 성화벽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말로 번역을 이렇게 하는데 그 벽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성상화를 많이 붙이죠. 그 이코노스타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직자의 공간과 평신도의 공간을 가르는 벽에 붙일 성상화를 그리는 전통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가장 뛰어난 예술가들이 그 정말로 온 에너지를 모아서 그 성상화를 그렸고 그런 성상화를 그리면서 형성된 어떤 그 미적 전통, 그다음에 그 미술의 전통이 유유히 살아남아 있었고요. 네. 이것이 이제 18세기, 19세기 들어와서 근대 회화로 바뀌게 되는데 근데 그 유럽의 마티스, 네. 마티스가 상당히 그 뛰어난 네. 화가일 텐데 그 윤무라고 하나요? 그 그림을 그린 마티스입니다. 네. 그 마티스가 그 초빙을 받아서 러시아에 와서 이 성상화를 보고 또 성상화에 기반해서 이 근대 회화를 그리는 사람을 보고 당신들은 이제는 우리 그 서유럽을 배울 필요가 없다. 당신들의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자체 역량을 가지고 예술을 그러니까 미술을 그려내면 지금까지 계속 당신들이 그 서유럽을 모방하고 흉내내 왔는데 그럴 단계가 아니다. 독자적인 어떤 그 역량을 갖췄다고 인정한다. 이런 식의 말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성상화를 그리는 전통적인 어떤 그 미술하고 서유럽으로부터 배운 그 근현대의 어떤 미술이 결합을 해서 네. 그 성과가 이제 19세기 중엽, 후엽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알만한 화가나 예. 이런 그 레핀이라고 하는 일리아 레핀이라고 하는 네. 화가가 있고요. 그 볼가강의 백그리꾼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카데미 미술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카데미 미술은 결국은 이제 국가나 국가 위정자가 원하는 형식의 그림을 그려야 했었죠. 근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 신화라든지 그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모티브였었는데 이게 아주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세기 그 후반부터 이동 전람회파라고 하는 그 유파가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엘리트 이제 예술가들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아카데미에서 그려왔던 그림들은 결국은 이제 귀족들이라든지 그 유산 계급의 상당히 한정된 엘리트를 상대로 한 그 활동이 아니었느냐. 네. 근데 저기 농촌에 있는 더 넓은 대륙에 있는 일반인들에게 어떤 그 미술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동 전람회파가 한정된 공간에 그 전시라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를 찾아서 여기서 말하는 수요는 일반 대중입니다. 네. 대중이 원하는 곳을 찾아가가지고 이동하면서 그 전시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동 전람회파의 그림을 보면은 상당히 그 아카데미랑 다릅니다. 네. 일반 민중의 모습이라든지 드넓은 자연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일리아 레핀이라든지 이동 전람회파의 그 러시아의 그 회화를 보시면요 상당히 그 좋아하실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도 가면은 좋은 그림들이 참 많겠네요. 예, 아시겠지만 그 전 세계에서 뭐 그러니까 유럽의 국한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콜렉션을 자랑하는 미술관이 역시 루브르 네, 그렇죠.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일 텐데요. 두 번째로 그에 버금가는 그 박물관 내지는 그 미술관을 한번 찾아보자면 아마도 에르미타시일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에르미타시가 옛날에는 그 황제의 어떤 그 여름 거처였었는데 이게 옛날에 예카테리나 대제가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서양의 미술품들을 사들이고 네. 그 다음에 또 러시아에 있는 예술가들을 양성해서 또 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 그림들을 이제 모아둔 곳이 바로 이제 예레미타시 네. 미술관이거든요. 예. 예, 그런 어떤 예레미타시 그 갤러리 박물관 미술관의 어떤 그런 성과도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이 미를 추구하고 예술에 대한 어떤 존경심,
존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풍토에서 네. 가능했던 것이지 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런 그 세계 제2의 컬렉션이 과연 어. 가능했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최근에도 그런 미술품 그 그림을 잘 그리시는 화가나 이런 분들 계속 배출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러시아에 가서 딴 거 할 게 아니고 예. 그림을 보드카 사올 생각하지 말고 그림을 사와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사실 그런 전통이 많지 않은데 이 초상화를 자기 초상화를 그리는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런데 그 초상화를 잘 그릴 만한 실력을 가진 국내 화가라든지 아니면 특히 뭐 서유럽이라든지 미국의 화가한테 그런 것을 받으려면 어마어마한 네. 그 돈이 필요하겠죠. 네. 그런데 뭐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한때 러시아 경제가 아주 안 좋을 때 한국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가서 세계 수준의 그 실력을 가진 미술가한테 상당히 뭐 적은 돈을 주고. 돈을 드리고 좀 초상화를 하나 그려달라고 하면은 정말로 뛰어난 초상화를 받아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선진국의 예술가한테 그런 작품을 받으려면 네. 어마어마한 돈이 그렇죠. 들어가고 일반인들은 접근 불가죠. 예. 네. 그리고 후진국 가면 네.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예술가들이 없는 네,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데 러시아는 예술 선진국으로서 뛰어난 네. 역량을 가진 미술가 예술가들이 존재하고 네. 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어. 지금은 좀 달라졌겠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 서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예술가들에게 드려야 될 어떤 그런 돈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가지고 네. 거의 비슷한 수준의 네. 그림이라든지 예술 작품을 받아올 수 있었거든요. 그런 이점이 있었죠. 저게 이제 경제 채널이니까요. 예. 그럼 그걸 어디 가서 삽니까? 예, 좀 뭐 러시아에 가서 장기 체류해서요. 네. 장기 체류하면서 뭐 아름아름 하든지 네. 아니면은 뭐 예술가랑 되게 되면 네.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그러면은 뭐 미술 그 갤러리 공방 뭐 이런 화방 이런 데는 별로 없는가 보죠? 예, 뭐 있을 텐데 그 좀 아름아름 하려고 하면 현지 좀 네. 아마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런 식의 그 자기 초상화를 좀 싼 값에 네. 아주 뛰어난 작품을 얻고 싶은 분은 러시아 가셔가지고요. 네. 거기에 계시는 한국 분들한테 부탁을 하면 다 이게 연결이 인맥으로 돼 연결이 돼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술도 그렇지만 그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클래식 음악을 하는 게 네.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뭐 네. 첼로 하나, 네네. 바이올린 하나 그 자체가 엄청나게 비싸고 네. 그 레슨을 받으려고 하면 또 어마어마한 돈이 네. 들어갈 텐데요. 그래서 한때는 이 클래식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서유럽이라든지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때 희한하게 중앙아시아라든지 러시아로 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실력은 서유럽이나 미국이나 거의 같은 뛰어난 예술가들이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사사를 받으면서 드려야 될 어떤 레슨비가 네. 훨씬 싸다는 얘기죠. 네. 10분의 1에 불과한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남는 가성비가 뛰어났다는 거예요. 예.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 교육을 정말로 유럽이라든지 네. 미국에 비해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레슨비를 내고 배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니 사실은 재능은 뛰어난데 경제적 여건이 받쳐주지 않는 그런 어떤 예술 지망생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가지고 러시아라든지 중앙아시아로 가는 경우가 있었죠. 거기는 이제 공연 문화나 이런 것도 가격이 굉장히 싸죠. 유럽만 해도 상당히 한국보다는 싼데. 예. 거긴 말씀 듣다 보니까 뭐 그냥 뭐 어디 우리 영화 보러 가는 정도 수준이면 갈 수 있을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모스크바는 볼쇼이 극장이 있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경우는 그 마린스키 극장이 있는데 여기서 뭐 세계 최고 수준의 어떤 콘서트를 들을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체류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이었었는데 네. 그때도 사실은 그 가격이 상당히 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요. 네. 지금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사회주의 시절 때는요. 공장별로 그다음에 직장별로 또 나름대로의 어떤 예술가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자체
활동을 했었고요. 네, 네,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그 밑바닥이 상당히 네. 그 다져져 있고 그 위에 여러 층이 켜켜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맨 상층부에 있는 엘리트 예술가들의 실력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한 가지 경험이 사실 이게 러시아 1990년대 네. 이 체제 전환기에 워낙 경제가 망가졌을 때 그 슬픈 어떤 상황과 연관이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자료를 구해야 되니까 러시아에 장기 유채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완전 경제가 완전 다 망가진 상태였고 예전에 그 괜찮은 생활을 하던 그 예를 들어서 그 클래식 연주자들이 네. 어느 순간 다 직장을 잃어버린 네, 상태가 네.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그 지하도에서 그 아, 그냥 진짜 예, 예, 예. 모자 하나 깔아놓고 하는 것처럼. 예예예 그분들이 이제 제가 기억하기에 그 사중주 현악 사중주였는지 오중주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들이 그 지하도에서 연주를 하고 네. 저는 이제 지하철 타기 위해서 거기 지나가다 봤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딱 멈춰지더니 근데 그걸 계속 듣고 있었던 곳이고 제가 그 전에 이제 그런 뭐 연주회를 쫓아다니거나 뭐 들었던 경험이 아닌데도 너무너무 손율이 아름다워서 야 이래서 이 사람들이 참 그 클래식을 듣는구나. 그리고 이 그 현악기라는 것이 이런 어떤 아름다운 음을 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그 피부로 느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그 연주 역량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그분들이 경제 그 파탄을 겪으면서 상당히 고생을 했지만 그리고 그 분들이 막 예를 들어서 뭐 그 서유럽으로 떠나거나 미국으로 가거나 하면서 역량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바탕이 단단하기 때문에 네. 그 역량이 살아남아 있었고요. 지금도 그 러시아인들이 가장 즐기는 그 뭐 엔터테인먼트의 상당 부분이 바로 그런 클래식 음악이고 미술이고 연극이고 하죠. 전 개인적으로 가장 지금 좋아해서 좀 몇 년째 그분 그 음악만 듣고 있는 분이 라흐마니노프예요. 예. 정말 듣다 보면 물론 이제 약간 자유로운 성향에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부분도 예. 있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예. 이런 관악기면 관악기, 예, 현악기면 예. 현악기가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튀어나왔을 때 가장 아름답게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구나 예. 할 정도로 와 어떤 음악에서는 관악기가 이렇게 멋있을 수 있구나. 예. 어떤 장면에서 피아노가 이렇게 요동칠 수 있구나. 뭐 이런 예, 것들을 예. 막 느끼게 해주거든요. 예.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동네마다 극장이 있어서 예. 언제든지 그런 예술 콘서트 같은 거를 갈 수 있고 예, 그런 예. 걸 가는 걸 러시아 사람들이 즐긴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예. 요즘도 실제로 그런가요? 그래서 제가 좀 뭐 역사가니까 그 역사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요. 이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그 분야를 이제 전공으로 삼고 있는데 그 혁명으로 인해서 그 빚어진 어떤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는가? 제가 그 노동자 신문을 그 당시 그 사료로 읽었었는데요. 혁명 이전에는 그 워낙 노동 시간이 길어가지고 어떤 일만 하다가 삑삑 쓰러져 잤었는데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어떤 노동자를 위한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가장 좋은 변화가 뭐 있느냐? 노동자들이 연극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가 최소한 생겼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연극 활동을, 그러니까 연극을 좋아하는 노동자들이 자체 극단을 만들어서, 물론 그게 아마추어고 소규모 극단이긴 하겠지만, 그런 극단을 만들어서 연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 네. 그리고 이제 연극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어. 이것이 가장 자기에게는 혁명의 성과다라고 하는 그런 사료를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사회주의 그 체제에서 아주 그 적극적으로 그 각 지역마다 그 소규모 뭐 예술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공연장 같은 걸 만들어주고 아마추어 그 예술가들이 연극을 한다든지 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고 했을 때 그 지원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그런 그 뭐랄까요 사회적 기반이 그 소비에트 시대 때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또 그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계 예술을 주도하는 예술가들이 계속 배출될 수 있었겠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시진핑 3기가 되는 과정을 보고 예. 그 이후에 사회 구조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거든요. 한국 예. 분들이
그리고 이제 우리만 놀란 게 아니고 미국 사람도 깜짝 놀라서 거기서 돈을 막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했던 돈을 빼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그런 어떤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우리의 기본적인 개념 바탕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면 스탈린 체제가 왔었을 때 과연 그런 예술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1984라는 소설에서 봤듯이 어떤 그런 제한적 범위에서만 또 시키는 것만 예술가들이 활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게 그 스탈린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 생각나는 그 에피소드였는데요. 스탈린이 뭐 사실은 엄청난 이제 권력자이고 독재자이고 무시무시한 어떤 권력을 행사한 어떤 폭군이었는데요. 그 사람의 문화적 소양을 한번 따져보면요. 사실은 그 조지아에 있는 그 아주 그 소수민족의 그 소수민족 출신이었고 혁명가로서 지하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1917년에 혁명으로 역사의 전면에 나섰고 1929년도에 사실은 이제 완벽한 그 권력을 구축하거든요. 그 위로 이제 1953년에 숨을 거두게 될 때까지 1인 어떤 통치자로 독재자로 군림을 했었는데 스탈린이 그 독재자의 자리에 있으면서 누렸던 특권이 뭔가 했을 때 보면은 뭐 재산도 별로 욕심을 별로 안 부렸고요. 그러니까 오로지 권력을 추구하는데 그 권력을 행사하는데 즐거움을 느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독재자로서 스탈린이 유일하게 누렸던 코사가 뭐냐면요. 러시아 최고 수준의 발레리나를 불러서 자기 앞에서 1인 그 발레를 하고 그걸 지켜보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최고 수준의 콘서트가 벌어졌을 때 그거를 녹음을 떠가지고 그 녹음을 그러니까 정식판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구해가지고 들어보는 어떤 그런 것이 호사였거든요. 스탈린이 되게 그 문화적 교양이라든지 소양이 없을 것 같은데 그 클래식 그 음악이라든지 그 다음에 발레 같은 것을 상당히 좋아했고 그것을 보는 호사를 누렸다는 얘기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러우 전쟁이 빨리 끝나고 그 러시아로의 이동이 가능해지면 러시아에 가서 콘서트 듣고 음악회 그다음에 뭐 미술 이런 것들을 좀 발레 이런 것들을 보고 오면은 그게 진짜 러시아 최고의 여행이 되겠구나. 어디 경치 구경하는 것도 좋겠지만 러시아는 그런 걸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관돼서도 고생하시고 있는 분이 기리기예프 그 지휘자거든요. 정말 막귀인 저도 흠뻑 빠져들게 만든 어떤 그런 정말로 대가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그 푸틴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국제적인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줄줄이 공연이 취소가 됐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예술가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해봤고요. 빨리 전쟁이 끝나서 그 예술가들, 우크라이나 예술가들, 러시아 예술가들이 그런 제약을 받지 않고 그런 그 재능을 전 세계인들에게 베풀면서 즐거움 그리고 또 감동을 주는 시간이 빨리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이거 이제 저희 증시각도 TV 이 편을 보시는 분은 전쟁 끝나면 러시아로 빨리 여행 가가지고 콘서트도 보고 자기 초상화도 그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림을 사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여행을 가실 분도 생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러시아 분들에 대한 생각이 이게 오해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린 러시아하면 음식으로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하나가 보드카예요. 독주 중에 독주. 보드카. 그리고 그분들은 너무 술을 좋아해서 남자들이 젊은 나이에 단명해서 평균 수명이 되게 짧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정말 그런가요? 일단 뭐 보드카가요 어원이요.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러시아 말로 보다 하면 이게 물인데 그 보다란 말의 그 지소형이라고 부르는 게 축약형 아니면 그 약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 친근하게 부르는 애칭 같은 게 있는데 그 보다에서 나온 그 애칭이자 뭐 지소형이 그 보드카였던 거예요. 그래서 술병이 그렇게 하얗고 투명하고 물이군요. 물처럼 보이군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 보드카를 참 좋아하고 많이 마시죠. 근데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일단 보드카란 술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예, 예. 사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소주 많이 마실 때 아니면 그 네. 옛날에 뭐 그 막걸리 마실 때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그 증류주라든지 좋은 소주도 나오고 뭐 옛날에 그 지금도 쌀막걸리 좋게 나오지만 옛날에는 뭐 카바이드 막걸리가 있었나요? 카바이드로 발효한 예, 예. 막걸리. 그건 먹고 그럼- 나면 죽습니다. 예, 그런 네. 게 있었고, 근데 소주도 옛날에는 그 화학 희석주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숙취가 심한데, 그럼요. 보드카 같은 경우는 정말 숙취가 없어요. 예. 술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시죠? 저는 뭐 한때는 좀 마셨지만, 뭐 네. 지금은 사실이 사실은 몸에 받지가 않고요. 네. 그런데 그 예전에 소주랑, 그러니까 지금 소주가 아니라 네. 예전에 마셨던 소주랑 비교해 보면 숙취가 없기 때문에 정말 술이 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불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 도수가 높긴 한데요. 네. 40도이긴 한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술 맛이 좋고 네. 숙취가 물론 숙취가 없지는 않겠죠. 네. 없지 않은데 그래도 그 정도의 알코올을 흡입했는데도 숙취가 견딜만 하다고 하면 술이 좋은 거겠죠. 네네. 그러니까 술이 좋으니까 네. 계속 마시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러시아 사람들이 뭐랄까요, 술고래다 네. 했을 때 러시아인들의 뭐 유전자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이 한국인들은 알코올 분해 효소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와서 네. 그러니까 술에 약하죠. 약합니까? 예, 그러니까 자주는 마실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술을 똑같은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이 깨어나는 속도가 유럽인들에 비해서 늦어요. 유럽인은 등치도 좋고. 예, 유럽인들은 그러니까 체육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알코올 분해 효소가 더 많이 예. 있기 때문에 술에 강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이게 술을 잘 마십니다. 그러니까 자주는 안 먹을지 몰라도 네. 한번 마시면은 그러니까 많이 말술이에요, 말술을 네. 하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인도 이제 예를 들면 슬라브인이니까 유럽에 속하기 때문에 네. 술에 좀 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러시아인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고 하는 어떤 인상이 왜 나왔냐면요. 네. 이게 자주 마시기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자주 마시기도 하지만 포금을 합니다. 한 번 마시면은 인사불성 될 예, 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말로 네. 이게 코가 삐뚤어지게 마신다. 네네네. 하늘 정도로 많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예. 이유가 사실은 제 선배인데 전남대학교 사학과에 계신 러시아사 전공자인데 이분이 러시아의 음주 문화를 역사적으로 분석하셨어요. 분석하는 글을 썼는데 네네. 예, 그분의 연구에 따르면 네. 이 농민들이 러시아 농민들이 다 뭐 정대사 대부분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축제나 제사에서 술을 먹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제사 지내거나 축제할 때 뭐 음복한다고 해서 살짝 맛보는 정도지만 네. 러시아 사람들의 농민들의 특히 이 축제 문화는 그러니까 술 자체를 들이키면서 마시는 것이 됩니다. 축제하는 날 그냥 뿌리를 예, 예. 뽑는 날이군요. 완전 뿌리 뽑는 거. 그러니까 예. 엄청나게 술을 포금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렇게 지켜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평소에 저렇게 먹는가 보구나라고 네. 하면서 이제 좀 오해를 한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통계를 내보면 섭취하는 알코올의 양은 사실은 서유럽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특별히 많지 않습니다. 어디로 또 약간 적다고 하는 통계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마실 때 포금하는 어떤 강도가 워낙 세기 때문에 네. 이게 완전히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이게 몸을 가르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뭐 술 때문에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짧아졌다. 이거는 그냥 잘못된. 그렇게 아무래도 수명이 길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술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예. 이 사회 체제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 그리고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고통 때문에 술을 더 많이 찾게 되고 또 그다음에 포금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고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어떤 이게 평균 수명이 단축되는 것과 연관이 돼야지 네. 단지 다른 건 다 좋은데 네. 술 많이 먹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빨리 죽는다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분들은 음식 중에서 그러면은 유명한 음식이나 사실 우리가 러시아 음식 하면은 아는 게 없거든요. 하나도. 예. 이분들은 그럼 도대체 어떤 걸 좋아하시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전통 고유한 음식이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요. 한국 분들이 가시면
사실릭이라고 해서 네. 이거 꼬치고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고기를 뭐 이렇게 양념에 재워가지고 네, 많이 네. 먹는데 그쪽 분들은 뭐 그러지 않고요. 그냥 그 고기를 큼직큼직하게 썰어가지고 네. 이 꼬챙이에 꿰어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양념만 뿌린 다음에 이 불에 불에다 구워 구워 먹어요? 먹거든요. 이게 아. 유목민한테서 왔는데 몽고나 예, 그거 이런 상당히 분들이- 좋습니다. 맛이 있고요. 그리고 남녀노소 한국 분들이 즐길 만한 음식이 그 보르시라고 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네. 이 스표클라라고 해서 이 빨간 무, 영어로 비트루트라고 하는데요. 네. 그것을 이렇게 채 썰어 가지고 끓이는 이제 야채인데 거기다 고기를 섞어 놓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잘 맞습니다. 네. 저도 상당히 즐겼고요. 근데 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거의 유목민 같고, 예, 근데 예. 여기 곡창지대가 아닌가요? 우리 곡창지대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건 예. 우크라이나 쪽인가 보죠. 예, 그러면?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근데 뭐 터키 쪽에서도 온 음식들이 많이 빵 같은 거 있고요. 중앙아시아에서 아까 말한 그 고기 구워 먹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기름밥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플롭이라고 하는데 이 쌀 가지고 짐승의 어떤 그 지방을 넣어서 그러니까 만드는 그 볶음밥 같은 것도 있는데요. 그것도 상당히 맛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서유럽의 음식 문화, 이슬람권의 음식 문화, 유목민족의 음식 문화가 섞여서 상당히 다채롭죠. 예. 그렇군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슬라브 민족은 원래 북유럽 쪽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예, 그분들이 이동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예, 예.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섞이고 어떻게는 또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 광활한 네. 그 평야지대니까 네. 그 지리적 장벽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가 다 이렇게 섞여 왔던 것이고요. 네. 또 러시아 사람들이 뭐 그 물론 스스로의 어떤 슬라브 민족 전통 문화도 존중하지만 다른 외부의 문화라고 해서 뭐 배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서 그 음식 문화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 좀 이렇게 이렇게 그 문화가 서로 섞이면은 훨씬 더 그 풍성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바로 러시아 음식 문화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러시아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너무 재미난 시간이었고 갑자기 여행 가고 싶은 본능이 발동하는 예, 예.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러시아 갈 생각은 추운 동네를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번 정말 꼭 가볼 만한 예, 예. 나라가 러시아 아닌가는. 그래서 그 러시아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러시아는 이제 뭐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인데요. 네. 사실은 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워낙 이제 많이 800km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 기후도 다른데 상트페테르부르크만 이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름에 가면 백야를 볼 수 있거든요. 밤 1시가 돼도 하늘의 3분의 1 정도만 약간 어두컴컴하고 나머지 3분의 2가 환한 네. 게 되거든요. 그때 마시는 보드카나 맥주가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친구를 사귀게 되면은 네. 이 백야 때 이제 그 여름 때 휴가가 가가지고 돼서 러시아 사람들이 그 나차라고 부르는 그 시골에 있는 조그만 그 별장 같은 게 있어요. 네, 네. 거기서 한번 재밌게 노실 수 있고 겨울에 가면은 날씨가 추운데 그래도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이 콘서트라든지 이런 예술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추우니까 그 밖에 돌아다니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뭐랄까 콘서트에 실내. 모여가지고 예술을 즐기는데 그 사실은 그 여름에는 이 러시아 예술가들이 휴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비운든지 아니면 그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약간의 그 속성격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러시아 예술의 그러니까 음악회라든지 뭐 이런 거에 정수를 맛보시고 싶은 분들은 네. 일부러라도 겨울에 가서 최고 수준의 마이스트로들이 자기의 그 이렇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이제 겨울에 가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추운 겨울에 가야지 예. 예술의 진수를 볼 수 있다. 예. 오늘 좋은 정보를 주셔서 예.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실 때 그림 그릴 수 있는 곳에 예, 정보를 예. 주시면 더 훨씬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림 사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막 들어요. 예. 한국에 오면 그 거의 미술관에 걸려야 되는 작품들도 예, 얻을 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은 예, 건데. 예. 네. 오늘 상명대학교 유한수 교수님과 함께 러시아의 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저는 굉장히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좀 전쟁이 끝나서
러시아의 겨울에 가서 콘서트를 한번 귀 호강하면서 예. 들어보고 싶다. 아마 우리나라 콘서트 비용이면은 일주일씩 콘서트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확 들었어요. 예, 아마 그 느낌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현재 시세를 알려주시면 보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상명대학교 유한수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